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마와 자녀가 함께 행복해지는 드림책 심리 코칭이라는 내용으로 제가 그동안 백화점 문화센터나 또는 도서관에서 어머니들을 만났을 때 했던 그 2시간 특강의 내용들을 오늘 좀 전해 보려고 합니다. 줌에서 지금 녹화하고 있고요. 줌 그 화면을 음 공유하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 권의 그림책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자녀와 그 관계 안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머리로 생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지 함께 고민해 보고 또 삶이 변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화면을 공유하고 함께 나눠 볼게요. 네. 엄마와 자녀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그림책 감정 코칭. 저는 김은미라고 하고요. 마음성장학교의 대표입니다.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라는 책은 제가 쓴 그림책 심리 코칭 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저 책을 읽으시면서 또 한 권 한 권의 책을 읽어 나가시다 보면 엄마의 마음의 그 성장, 그리고 그 성장이 자녀의 마음 성장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마음성장학교 대표이면서 또 사랑봉사단의 대표이기도 해요. 마음성장학교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신 우리 선생님들, 교사, 강사, 코치, 상담사 이런 분들이 함께 어린 아이들을 찾아가서 안아주고 또 존재와 존재의 만남을 통해서 진짜 사랑을 전하는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만든 봉사단입니다. 음, 제가 쓴 책은 이렇게 4권의 책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의 그 성장 여정에 대해서 조금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20대 때 유치원 교사로 살았고, 또 30대까지, 그리고 30대까지는 유치원 교사이면서 또 엄마이면서 또 놀이 수업을 안내하는 그런 교사로 살았어요. 그리고 40살이 될 때까지 독서 논술 지도사, 또 독서 논술 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다 40살이 된 이후 딱 40에서부터 50살이 된 지금까지 10년 동안 마음에 대한 공부들을 했어요. 어, 먼저 의식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독서 치료, 심리 코칭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제 마음의 깊은 곳을 알아가는 여정 속에서 저는 작가가 될 수 있었고, 또 마음성장학교 대표로 지금은 다양한 리더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삶의 변화 그리고 성장, 그 변화와 성장으로 인한 진짜 사랑을 전하는 세상의 리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마음성장학교는 리더의 마음 성장과 의식 성장을 지원하는 심리 코칭, 교육, 강연, 출판 기획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고요. 또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고요. 리더라고 하면 그 리더에 누가 포함되냐면요. 교사, 강사, 상담사, 코치 뭐 이런 분야를 통해서 누군가의 성장을 돕고 누군가를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데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이미 리더이시거나 또는 그러한 리더로 성장하고 싶으시거나 하는 분들을 지원해서 그분들의 마음 성장, 또 의식 성장을 통하여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라는 저의 책은 25권의 그림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그림책에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로서
읽었던 그림책들인데요. 아이와 함께 읽었던 책을 40살이 넘고 나서 인생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심리와 코칭을 배운 이후에 제가 그림책을 다시 읽게 되었어요. 삶의 도구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읽은 그림책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가장 낮은 수치심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깨달음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여정들을 그림책으로 풀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책을 읽다 보면 내 안에 깊은 마음들과 만나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길을 찾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한 책입니다. 각 페이지마다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심리 코칭 질문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책의 실은 25권의 책은 제가 그림책 읽는 어른, 또 엄마 마음 성장학교라는 프로그램들을 한겨레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한겨레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한겨레 교육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할 때 제가 이 운영하던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던 그 질문과 또 제가 강의에서 나눴던 부분들을 에세이로 풀어서 담았습니다. 읽으시고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엄마와 아이의 마음 성장을 돕는 그런 그림책 심리 코칭 과정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 과정을 강의로만 진행하지 않고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부분 한 부분 머물러서 잠깐 멈춰서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험하지 않은 지식은 계속해서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경험하지 않은 지식은 또 하나의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될 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저는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무언가를 안다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변한다는 것,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경험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경험하시면서 저의 안내를 따라서 하나하나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음 엑스레이예요. 여러분, 엑스레이는 우리 마음, 우리 몸속에 있는 뼈를 찍잖아요. 몸속에 있는 뼈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찍는 게 이제 엑스레이인데, 오늘은 마음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종이 한 장 있으시면 이 종이 한 장을 이렇게 종이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종이를 가만히 보세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는 그냥 흰 종이 있죠? 이 종이를 가슴에 한번 대어봅니다. 그리고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제가 하는 안내대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하얀 종이를 내 가슴에 대어봅니다. 그리고 잠시 깊은 호흡을 한번 해볼게요. 숨을 가득 들이쉬기 전에 후 하고 내쉽니다. 숨을 쭉 내쉬세요. 그리고 다시 코로 숨을 들이쉽니다. 배가 볼록 나오죠? 다시 숨을 쭉 빼세요. 그리고 숨을 들이쉬세요. 이렇게 나의 속도에 맞게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다시 내쉽니다.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내쉬는 그 여정 속에서 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느껴볼게요. 지금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엑스레이로 찰칵 찍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마음이 찍힙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찍어봅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음이 찍혔나요? 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그림이나 또는 글, 어떤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 아마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다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여러 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마음이 어떤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마음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깊은 호흡과 함께 마음 엑스레이를 찍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마음도 느껴지지가 않아.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지금 여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과거의 어느 순간과 미래의 어느 지점들을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라면 지금 여기에 마음을 잠시 멈춰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영화 포스터죠? 네. 영화 포스터인데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픽사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소심, 버럭, 기쁨, 까칠, 그리고 슬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자, 이런 마음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마음들이 있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면 좋을 것 같으세요?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나는 기쁨이 제일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저는 오늘 버럭했어요. 늘 화가 나요. 이런 분도 오늘 마음을 찍는 그 엑스레이에 이렇게 버럭하는 마음이 찍히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음, 저는 오늘 마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림책을 읽어볼 건데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다양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 하나가 어떤 마음은 못나 보이고 어떤 마음은 좀 무섭고 나에게 저런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지독하게 슬프고 외롭고 그래서 저렇게 우울하고 슬픈 마음은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이런 마음들이 때때로 경험되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또 기쁨이 기쁨 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조금 어둡게 하고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너무 밝아서 예, 이 노트북 화면으로 비춰보는 제 얼굴이 너무 반사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데 자, 빛이 너무 밝으면 형상을 알아볼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또 어둠이 너무 짙어도 마찬가지겠죠. 빛이 비치기 위해서 어둠이 필요하고 어둠이기 위해서 또 빛이 필요합니다. 빛과 어둠은 양면의 동전의 양면처럼 빛과 어둠은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함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인정되죠.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때때로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화가 나는 순간들을 인식하고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주로 화가 나나요?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화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 이거를 아는 것만으로도요. 자, 2번, 당신의 상한 감정을 어떻게 돌보시나요? 때때로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만의 돌보는 방식이 있으신가요? 네, 예를 들면 나는 화가 날 때 내가 좋아하는 커피숍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셔. 나는 내가 화가 날 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잠을 자. 나는 화가 날 때 먹는 음식이 있어. 이런 식으로 나만의 그 상한 감정을 돌보는 방식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돌보고 있는 그 방법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화가 점점 더 쌓이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당신의 상한 감정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안내해드린 이 4개의 질문을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언제 화가 나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상한 감정들이 있고 나는 그 상한 감정을 돌보고 있는지 또는 외면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한 그 선택들이 지금 나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감정의 조절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방법들은 다 제가 정말 힘들었던 순간에 저에게 적용해 보았고, 또 우리 함께하는 분들, 저와 동행했던 마음 성장학교에 동행하셨던 선생님들에게도 적용했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에 딱 질문해서 보면요. 상한 감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정은 상한 감정이라고 얘기하죠. 상했다라고 해요. 자, 상한 감정을 가슴에 품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상한 음식을 집안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취가 풍기고 벌레가 생겨서 주변까지 다 오염시키지요. 네, 맞습니다. 감정이 상했을 때 그 상한 감정을 품고 억누르고 회피하고 외면한 채 그냥 꾹 참고 살아가게 되면 그 상한 감정이 나의 몸을 병들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악취가 풍기는 그런 성품을 갖게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착한 사람이 되려고 참은 것뿐인데 주변에서는 다 알게 되죠. 참고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돼요. 그러면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악취가 풍기는, 언제 버럭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라주는 나의 상한 감정, 내가 돌봐야 합니다. 아셨죠? 자, 감정에는 이런 여러 감정,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상한 감정들을 한번 써놔봤어요. 걱정되는, 부끄러운, 멍한, 숨막히는, 분노한, 불쾌한, 서운한, 침울한, 우울한, 외로운, 처참한, 무감각한, 무기력한, 활기 없는, 난감한, 난처한, 지루한, 어이없는, 혼란스러운, 겁나는, 주눅든, 의심스러운, 예민한, 불안한, 독선적인, 억울한, 무정한, 답답한. 어떠세요? 이 감정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또 그 글씨를 활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하고 힘 빠지고 그러시죠? 자, 상한 감정들이에요. 여러분, 이 감정들이 언제 경험되셨어요? 여러분도 때때로 이런 감정을 경험할 때가 있으시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감정을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이러한 경험들을 해요. 네, 외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감정은 그 사람이 특별히 못나고 못돼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감정 조절을 특별히 못하고 민감하고 예민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땅히 충족되어야 할 어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누구나 이런 감정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남편이, 자녀가 또는 이웃에 있는 누군가가 이런 감정을 호소하고 있을 때, 이런 감정으로 막 악취를 품고 있을 때 그들을 못난 사람이라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외면하고 회피해야 할까요? 네. 아니죠. 아, 뭐가 부족해? 어떤 걸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질문하고 물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물어봤을 때 분노했던 사람들의 화가 녹는 경험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했어요. 물론 이 방법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해야겠죠. 그것이 먼저죠. 첫 번째,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화가 났을 때, 부끄러울 때, 수치스러울 때, 그것을 창피해서 막아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아, 내가 지금 부끄럽구나. 내가 지금 창피함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내가 뭘 해줘야 될까? 내가 나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를 다독였던 그 방법, 내가 나를 사랑했던 그 방법이 결국에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 남편, 또 자녀, 그리고 내 이웃들과 동료들에게까지 전달됩니다. 건강한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달라지거든요. 자, 이 감정들은 어때요?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가벼운, 명랑한, 기분 좋은, 밝은, 산뜻한, 당당한, 즐거운, 편안한, 흥미로운, 감사하는, 고마운, 다정한, 순수한, 놀라운, 자부심이 있는, 적합한, 준비가 된, 친밀한, 평화로운, 용감한, 행복한, 환상적인, 용기 나는, 반가운, 포근한, 푸근한, 사랑스러운, 강한, 신념이 있는, 개운한, 고요한, 담담한, 만족스러운, 차분한, 흐뭇한, 후련한. 어때요? 읽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고 후련하지 않으세요?
네, 이 감정들은 모두 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감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구가 충족이 되면 이런 감정을 느껴요. 여러분 배부르고 주머니에 돈이 두둑히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할 때 어때요? 우리 참 평화롭고 그리고 차분하고 고요하고 기분 좋은 그런 느낌들을 느끼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감정들이 내가 좋아. 난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군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건지, 피곤해서 좀 자고 싶은 건지, 나의 감정을 좀 보살피고 할 수 있게 그렇게 내가 나에게 가장 좋은 친절한 엄마가 되시고 내가 나에게 가장 좋은 그런 부모가 되셔서 나를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잘 돌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좋은 엄마, 좀 더 좋은 리더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감정은 옳다. 모든 감정은 옳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걱정되고 무섭고 두렵고 화가 나고 우라가 치밀 때 아, 너는 성질이 이렇게 못돼 먹었어? 가 아니라 무엇이 그렇게 너를 화나게 했어? 넌 원래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지? 라는 게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런데 앞에 거, 너 왜 이렇게 화가 나? 너 맨날 그러냐? 라고 했을 때 너는 언제나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성격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죠. 우리는 모두 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아무도 화내지 않아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누구도 분노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 꼭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때때로 상한 감정들을 밖으로 막 분출하죠. 그랬을 때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가 부족한가?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돌려서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고요. 상대가 그런 상태일 때, 우리 아이들이 그럴 때, 엄마가 뭘 도와주면 좋겠어? 우리 아들 뭐가 부족해? 우리 아들 뭐가 필요해? 우리 딸은 지금 왜 화가 났을까?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라고 질문하고 물어보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책을 오늘은 읽어볼 거예요. 이러한 감정들, 제가 앞에서 얘기한 모든 감정은 옳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감정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한 권의 그림책이 직관적으로 우리를 일깨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심리를 어떻게 코칭해 볼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존재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요. 그림책이라는 매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그림책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가 돼요. 어, 그림책의 주인공들은 모두 다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성인이 된 우리는 프로이드의 정신 역동에 의하면 우리는 이건 프로이드의 그 빙산인데요. 우리가 의식하고 전의식 부분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요. 대체로 그래요. 그런데 그 그림책이라는 매체는 우리의 무의식에 담겨있는 부분들, 우리의 폭력적인 동기, 부도덕한 충동, 이기적인 욕구, 수치스러운 경험, 비합리적인 소망, 수용할 수 없는 성적 욕망, 두려움과 같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어두운 그림자라고 믿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꽁꽁 얼려놓은 것들, 애써 문을 열고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이드의 정신 역동의 원리에 의해서 그림책 치료의 원리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림책 치료의 원리는 딱 이 세 가지예요.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은 바로 그림책 한 권을 읽으면서 그 그림책 속에 나와 비슷한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나와 비슷한 상황을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동일시를 하는 거죠. 그 과정 안에서 나도 이럴 수 있겠구나.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갈등을 직면하게 되고요. 동일시가 된 사람만이 글을 읽어나가는 과정 안에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카타르시스는 바로 '아 나도 그렇구나. 만약 내가 그랬다면 난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자신의 욕구와 불안 또 심리적인 갈등들이 읽는 과정 안에서 표출되면서 의식화를 경험하게 돼요. '아 나도 그랬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하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통찰을 갖게 되죠. 바로 문제를 재조직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통찰을 경험한 독자는 이제 그것을 삶으로 적용해서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죠.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 이 세 개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제가 안내하는 그림책을 한번 읽어 볼게요. 아이와 그림책을 읽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서 읽으시면 돼요. 처음에 그림책 한 권을 준비하셔서 마음 읽기, 마음 열기를 합니다. "엄마랑 오늘 그림책 한 권을 읽을 거야. 이 그림책을 보니까 어때? 어떤 마음이 들어?" 뭐 이 정도로 해도 충분한 마음 열기가 되죠. 또는 그림책에 뭐 알사탕이 하나 있는 알사탕이라는 그림책이다 그러면 알사탕을 보면서 알사탕을 먹어보면서 마음 열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준비 학습은 특별히 그 책을 읽는데 꼭 알아야 되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미리 좀 알려주고 읽어 나가면 좋겠죠. 예를 들면 부르퉁한 스핑키라는 책을 잠시 후에 저랑 읽을 건데요. 부르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잖아요. 하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로 되게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르퉁이 뭔지 한번 그걸 흉내내 본다든지 사전에서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부르퉁한 스핑키. '아 부르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준비 학습을 한 다음에 내용을 이해라고 돼 있는데 내용 이해는 그냥 책을 전체를 읽는 거예요. 거기에 작가가 쓴 그대로 줄여 읽거나 꾸며 읽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가장 좋은 그 독서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 나오는 놀이, 그 책에 나오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 자유롭게 생각해서 질문을 만들어 본다든지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면 생각을 나누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 오늘 엄마하고 이 책을 읽었는데 어떤 마음이 올라왔어? 다 읽고 나니까 오늘 어때?" 하고 그날의 활동에 대해서 책을 읽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나눠 볼 수가 있겠죠. 이 방식은 모든 그 수업에 있어서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와 다른 수업을 진행할 때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2018 년에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하고 함께 나눈 책이에요. 14 권의 책을 함께 읽었어요. 14주 동안. 이렇게 순차적으로 틀려도 괜찮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네.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 나갔습니다. 그림책을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그리고 그림책을 통해서 읽기를 통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으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어떤 역동을 집어넣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그리고 수용해서 변화할 수 있게까지 이렇게 안내하는 책들로 구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책은 2019 년에 또 같은 아동들을 2년 연속 제가 만나면서 치유를 정말 강력한 치유의 그 변화의 순간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책들이에요. 어 여러분도 참고해서 자녀들과 또 함께 하시는 분들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적용했었는데 사실은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연령이 다 읽어도 좋은 책이고요. 또 어떤 책들은 성인 집단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도구로 사용했던 책들입니다. 청소년이나 또 성인 집단 뭐 어떤 집단에서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림책 치료라는 그 이름이 딱 붙으면 일반적인 교사라든지 어머니들 중에는 '아 내가 이 아이와 같이 읽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될까? 과연 이게 치료까지 될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라고 의문을 갖게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독서 치료의 개념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은 독서 치료의 개념에서 독서는
비블리오 테라피라고 하잖아요. 그 비블리오 테라피에서 그 책이라는 매체 자체가 갖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책은 읽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영혼을 치유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고대 그리스 신전에 현판에 이렇게 써 있었다 그래요. 고대 그리스 신전 중에 그 도서관으로 추정되는 그 건물 위에 영혼을 치유하는 곳이라고 써 있었대요. 그 말은 뭐냐면 고대 사람들도 책이라는 매체가 읽는 것만으로도 그 책을 읽는 동안에 사람에게 치유를 경험하게 하고 성장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책 한 권을 깊이 읽었을 때 그 책이 나에게 가져다 준 그 치유, 그 힘, 그것을 경험하셨던 적이 있죠? 네, 그림책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책을 안내하는 부모나 선생님이 이 책이 이래서 치유적인 효과가 있어. 그리고 이 책을 이렇게 전달해야지만 치료에 효과가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엄마나 선생님이 읽었을 때 뭔가 마음이 뭉클하고 뭔가 되게 좋은 느낌을 받았던 그런 책을 함께 나눠보세요. 그냥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는 아이의 삶의 경험에 맞게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에 맞게 자신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런 여정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권의 책이 10번, 20번, 100번을 읽어도 그때마다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이 책은 이래서 좋은 책이야. 이 책을 읽을 때는 이걸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어떤 방법을 제시하면서 읽게 되면 한 권의 책은 그냥 한 권의 책으로 끝나게 되죠. 하지만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그때그때 올라오는 마음에 따라 느낌에 따라서 읽게 되면 한 권의 책이지만 그 책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 순간 굉장히 좋은 삶의 도구로 그렇게 보여지고 또 그때마다 다른 것들을 알아차리고 깨닫게 하는 그런 책이 될 겁니다. 그림책 치료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는 적절하게 선정된 도서, 그림책과 또 공감을 넘어선 무조건적인 수용. 아이들이 또 함께 나누는 그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그럴 수 있겠어요. 어쩜 그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정말 놀랍네요. 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수용을 하신다면 우리는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저에게도 그림책은 굉장히 좋은 치료의 도구였어요. 제가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나이 40이 되었을 때부터 저는 제 마음에 대해서 궁금해졌고 치유의 여정을 겪게 되었는데 그런 치유의 여정 중에서 음, 다양한 어떤 치료의 도구들을 만났어요. 의식에 대한 공부를 저는 한 1억 원 정도를 투여해서 국제적인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도 했고 또 한국의 여러 가지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상담, 심리, 집단 치료에 참여하면서 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여정을 가졌는데요. 그 과정 안에서 그림책이라는 매체를 만났어요. 의도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어머니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어머니들은 일반적인 소설책을 읽는다거나 또는 심리학 책을 읽어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죠. 삶이 늘 이렇게 분절되어 있고 아이들을 돌보고 또 직장을 다니시고 또 남편을 돌보시고 또 청소하고 빨래하고 막 이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만히 진득하게 앉아서 소설책 한 권을 읽는다거나 심리학 책을 읽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책을 이용해서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에 앞서서 저 자신에게 한 권 한 권을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알게 된 건 바로 이거예요. 그림책이라는 매체가 다른 치료의 도구들과 다르게 나를 치료하는 것 같지 않으면서 "내가 널 지금 치료하고 있어."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냥 예쁜 그림과 짧은 글로 저를 위로하고 부드럽게 호통치지 않고 윽박지르지 않으면서 그냥 가만 숨 쉬듯 가만히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 위로를 받는 과정 중에서 저는 '아 내가 이랬구나.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었고 이전에 심리학이나 또는 코칭 또 의식 공부를 할 때 느꼈던 글로 배웠던 것들을 그림책으로 직관과 감각으로 통해서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면아이에 대한 치료를 또 그림책에서 또 할 수 있었고요. 제가 지금 안내해 드리는 이 모든 책에 대한 에세이와 또 질문은 코칭 질문은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라는 저의 책에 다 안내된 책이에요. 또 좋은 엄마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한테는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그건 역시도 그림책을 보면서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당면한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조차도 저는 그림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좀 더 좋은 어른으로 온전하고 건강한 어른으로 이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지혜를 전하는 그런 어른으로 성숙되어지고 늙어가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아주 직관적으로 생생한 그림으로 제 마음과 영혼이 변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 많았습니다. 참고해 보시면서 여러분도 귀한 경험들 그림책을 통해서 변화하는 경험 하시기 바랍니다. 엄마들을 만나면 어머니들이 늘 이런 얘기 하세요. 매일 화가 난대요. 매일 화가 나면 또 이렇게 '아 내가 또 왜 화를 냈을까? 내가 왜 화를 냈을까? 내가 왜 이럴까?'라고 또 자책하시고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또 화가 나고 그렇게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같이 한번 읽어 보면서 어머니들의 삶에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화를 내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책을 중학생이 된 우리 아들을 보면서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그 길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어 그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좋은 엄마가 되는 길을 스스로 알아서 걸을 수 있게 해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저에게 너무나 고마운 책이에요. 부르퉁한 스핑키. '나는 왜 자꾸 화가 나는가?' 감정. 감정에 책임지는 삶이라고 제가 주제를 한번 정해 봤어요. 워낙에 그림책을 읽는 방법 치료 집단에서 그림책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제가 선택한 주제를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그림책을 나누는 집단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짧은 그 뭐 8 주면 8주 뭐 이런 4 주, 8주 뭐 이런 그 시간 안에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변화까지의 여정을 경험하려면 약간의 그 반구조화된 네. 어느 정도 구조화가 돼 있으면서 또 자유로운 그런 집단이었을 때 효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해 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음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그 역동에 맞춰서 그림책들을 선정하고 그리고 안내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브루퉁한 스핑키 조금 긴 책이지만 제가 그 원문을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스핑키와 스핑키의 가족들의 얼굴들, 표정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설명해 드렸던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 이 세 가지 그림책 치료의 원리도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동일시되는 인물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이 동일시되는지 느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부르퉁한 스핑키. 스핑키 얼굴이 참 재밌죠? 윌람이나 누나예요. 스핑키의 누나랍니다. 스핑키 형이에요. 그 사이가 지금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아빠예요. 부르퉁한 스핑키, 윌리엄 스타이크 그의 그림. 스핑키가 화가 났나 봐요. 자, 이 그림이랑 또 이제 글씨가 있는데 글씨가 조금 잘 안 보여서 제가 보이는 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핑키는 씩씩거리면서 집에서 나와 풀밭에 배를 깔고 엎드렸습니다. 스핑키는 코앞에 피어있는 민들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화가 났거든요. 우리 식구들은 모두 머저리야. 말로는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순 엉터리야. 물론 엄마는 그렇지 않지만 곧 윌람이나 누나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스핑키야, 스컹크라고 불러서 미안해.
스핑키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스핑키 대장님, 내가 잘못했다니까. 누나가 말했지만 스핑키는 그래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누나는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면 다야. 스핑키는 중얼댔습니다. 조금 있으니 히치형이 슬금슬금 다가와 스핑키 등을 꾹꾹 찔렀습니다. 스핑키는 획 뿌리쳤습니다. 형은 그래 그래 네 말이 다 맞더라. 내가 찾아봤더니 필라델피아가 벨기에 수도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스핑키는 등을 돌렸습니다. 알랑거리는 형 목소리는 정말 참을 수 없었거든요. 야, 스핑크스! 엄마가 점심 먹으러 들어오래. 형이 말했습니다. 스핑키는 대답 대신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스핑키 엄마 아빠는 창문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딱한 녀석. 스핑키는 너무 예민해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나가서 스핑키하고 얘기 좀 해야겠어요. 나도요, 여보. 아빠가 말했습니다. 저러다 제풀에 지치게 그냥 두라고. 하나도 골랠 일이 아닌 걸 가지고 말이야. 어둑어둑해질 무렵 엄마가 나왔습니다. 엄마는 스핑키에게 몇 번씩 입을 맞추면서 정말로 스핑키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핑키가 태어나던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사랑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는 스핑키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또 한 번 뽀뽀를 했습니다. 그건 가짜 뽀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스핑키는 돌처럼 뻣뻣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때늦은 뽀뽀 따위에 마음이 흔들릴 스핑키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아빠가 일터에 나갈 때 스핑키는 아무도 못 보게 숨어 있었습니다. 스핑키는요, 하룻밤 동안 밖에서 잠을 잔 거예요. 2초쯤 뒤에 스핑키는 뒷곁에서 나와 석유 깡통을 발로 뻥 차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무슨 아빠가 저래? 난 12시에 엄마가 음식이 가득 든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스핑키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모두들 나에게 친절해졌군. 스핑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접시를 가지러 왔을 때 토마토 수프와 아스파라거스는 손도 안 댄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넛과 포도는 사라진 뒤였죠. 스핑키는 계속 다른 곳으로 옮겨 다녔지만 누나와 형이 그때마다 찾아냈습니다. 누나와 형은 스핑키에게 말을 하게 하려고 애쓰기도 하고 또 가끔은 그냥 지나치기도 했습니다. 딱 한 번 히치 형이 그 잘난 무릎을 꿇고 자기 때문에 화난 일이 있으면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스핑키는 그 모든 게 역겨울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스핑키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스핑키는 팔을 국숫가락처럼 축 늘어뜨리고만 있었습니다. 윌람이나 누나가 데이지꽃을 꺾어 해먹에 꽂아주었습니다. 스핑키는 그걸 내던져 버렸습니다. 4시쯤에 서커스단이 바로 집 앞으로 행진해 갔습니다. 스핑키야, 저것 좀 봐. 어리깡대들이야. 코끼리도 있네. 엄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스핑키는 그쪽으로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식구들이 이래? 처음에는 나를 엉망으로 휘저어 놓고는 이제 와서 서커스단 구경이나 하라고? 스핑키의 제일 친한 친구들 스머지와 이기가 놀러 왔습니다. 스머지는 해먹으로 기어 올라오더니 스핑키의 귀에 대고 얼빠진 이야기들을 주구절주절 짓거렸습니다. 스핑키는 친구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스머주와 이기는 스핑키를 이리저리 흔들어댔습니다. 스핑키가 좋아하는 놀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스핑키는 해먹으로 몸을 돌돌 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스머주와 이기는 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가 스핑키에게 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말씀하시기를 스핑키가 나의 값을 못하고 애처럼 군다고 해도 식구들은 스핑키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빠가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은데 스핑키는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아주 정상적인 아이랍니다. 스핑키는 아빠의 그 허튼 소리를 안 들으려고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아무도 스핑키가 자기만의 생각과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해는커녕 그런 사실을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이 세상이 스핑키를 함부로 대했고, 그래서 스핑키도 이 세상을 싫어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포함해서요. 아참, 동물들만 빼고요. 스핑키네 식구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식구들은 스핑키가 그렇게 불행하게 느끼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 스핑키네는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빠는 전화를 두 군데나 걸었습니다. 다음 날은 휴일이었습니다. 햇살은 따사롭고 새들은 행복하게 지저귀었죠. 하지만 스핑키는 그런데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해먹 안에 빨래 더미처럼 누워만 있었습니다. 마침 스핑키가 좋아하는 할머니가 오셔서 스핑키가 좋아하는 사탕을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스핑키를 힘껏 껴안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스핑키는 할머니의 품 안에서 몸을 쭉 늘어뜨리고만 있었지요. 결국 할머니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스핑키는 더 이상 이 세상과 친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바로 그때 광대 아저씨가 잔디밭으로 껑충껑충 뛰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광대 아저씨는 스핑키야,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쓰여진 표지판을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광대 아저씨는 눈을 찡긋하면서 스핑키의 주머니를 슬쩍 만지더니 금세 3층짜리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습니다. 1층은 초콜릿칩, 2층은 바나나, 3층은 피스타치오였죠. 스핑키는 비실비실 웃음이 삐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아빠가 싱글싱글 웃는 게 보였어요. 아하, 어찌된 일인지 알겠군. 광대 아저씨는 바로 식구들이 보낸 거야. 좋아, 그렇다면 절대 웃을 수 없지. 하루 종일 식구들은 모두가 끔찍하게 친절하고 끔찍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엄마는 방수포를 가져다 덮어주었고 아빠는 비치 파라솔을 세워주었습니다. 누나와 형은 케이크와 샌드위치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도 스핑키는 아직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보할까 말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어쩌면 식구들이 잘 몰라서 그랬을지도 몰라. 어쨌든 지금은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식구들이 나한테 그렇게 군 게 꼭 식구들만의 잘못일까? 스핑키는 이제 화가 대충 풀렸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있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했는데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서 헤헤거릴 수는 없잖아? 그럴 순 없지. 스핑키는 어떻게 하면 화를 풀면서도 우스운 꼴이 되지 않을까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식구들을 깜짝 놀래주기로 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스핑키는 집 안으로 살금살금 기어들어가 비밀 작업을 하느라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식구들은 모두 잠에서 덜 깬 찌무룩한 기분으로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는 갖가지 음식들이 차려져 있고 울긋불긋하게 차려입은 광대가 식구들을 초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식구들은 광대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렸죠. 식구들은 어찌나 웃어댔던지 도무지 그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식구들은 스핑키에게 훨씬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게 그리 오래 가는 그게 그리 오래 못 가는 게 탈이지만 자,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스핑키 얼굴과 지금 이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었을 때의 스핑키 얼굴과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의 스핑키 얼굴들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아이의 얼굴은 바로 이런 얼굴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늘 투정 부리고 화가 난 그런 아이가 있나요? 우리 아이가 그런가요? 네.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스핑키 얼굴을 계속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네.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식구들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요. 나를 스핑크스라고 놀리고요. 내가 뭐라고 도움을 요청해도 잘 듣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핑키야, 너를 정말 정말로 사랑해. 언제부턴지 알아? 너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니, 그 전부터도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라고 얘기해요. 가족들 모두에게 화가 났지만 스핑키는 엄마의 뽀뽀가 가짜 뽀뽀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어쩌면 그래서 스핑키는 이렇게 2박 3일 동안 화가 난 채로 나 지금 화났거든. 다시는 나를 존중하지 않고 스핑크스라고 놀리거나 내가 한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고 날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난 이제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형이 무릎을 꿇어도요. 그 잘난 무릎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정말 화가 난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스핑키가 나쁜 아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누구나 스핑키처럼 이런 모습들을 하게 됩니다. 분노하고 화나다가 슬프고 축 늘어져서 욕구가 완전히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저렇게 보일 때도 있죠. 그동안 좋아하던 것도 다 싫어지고요. 친구들마저도요. 자, 아빠의 태도를 보고 잠깐 얘기 나눠볼까요? 스핑키가 나이 값을 못하고 애처럼 군다고 해도 우리 식구들은 다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야단치거나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너가 공부 못해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괜찮지만 아이는 괜찮지 않아요. 아이는 공부 잘하고 싶고요. 아이는 예쁘고 싶고요. 무엇이든지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는 자꾸 실수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정작 진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막 야단을 치거나 그래요. 그리고 엄마도 사실 솔직한 이야기로 공부 못하고 실수하는 거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감정의 정지가 필요가 있습니다. 아, 실수해서 그래서 속상하지. 엄마도 속상한데 너 얼마나 속상해? 공부가 잘하고 싶지만 공부 잘하고 싶은데 성적이 잘 안 나왔구나. 속상하지.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까? 어떤 좋은 선생님을 찾아줄까? 하셔도 좋겠지요. 네, 엄마가 할 수 없으면요. 아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게 부모입니다. 야단치는 게 부모가 아니고요. 이제 아빠는 스핑키를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핑키야, 네가 이렇게 애처럼 굴어도 우린 다 널 사랑해. 라는 말 속에는 스핑키는 애처럼 구는 막무가내인 아이고 우리 가족은 다 성숙하게 그걸 다 이해해 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스핑키는 그걸 알아차렸죠. 아빠가 뭘 모르는 것 같은데 난 지극히 정상이라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빠가 지금 아이한테 훈계하는데 아빠가 아이의 눈빛을 보고 얼굴을 보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은 아빠라는 것에 지금 심취한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스푼기가 귀를 막고 있는데 아빠는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담배까지 피면서 담배 피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 옆에서요. 네, 아빠는 그냥 좋은 아빠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아빠의 모습을 최대한 지금 발휘하고 있어요. 하지만 스핑기가 봤을 때 절대 좋은 아빠가 아니에요.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나쁜 부모는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부모의 상이 있고 그 상을 구현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주면 좋겠어? 어떻게 하길 바래? 라고 물어보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스팽키를 어떻게 하면 불행한 마음을 갖게 하지 않을까 하고 애쓰는 이 가족들의 모습이 너무나 성숙하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도 이 엄마와 할머니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엄마와 할머니의 표정은 정말 여유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네,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나요? 아, 스핑키가 또 성장하고 있구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또 성장을 경험하는구나. 어, 아는 것 같아요. 인간의 인생을 이렇게 쭉 넓은 시간을 좀 넓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면 그 넓은 시간 안에서 지금 여기에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아, 이것이 어떻게 해결돼서 잘 해결돼서 이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잘할까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분노하고 화나는 마음, 가르치고 탓하는 마음들은
접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화내고 투정 부리고 밥 먹는 거 안 먹어라고 하고 문 닫고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잖아요. 자, 그렇게 단절의 시간,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린아이거나 또는 어른이거나 누구이거나 마찬가지로 특별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죠. 저 역시 그랬어요. 이 장면에 지금 어린아이 스핑키가 누워있지만 저도 이처럼 비가 막 내리는 어두운 밤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때 제가 깨달아진 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혼자 비가 오는 어두운 곳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요. 스핑키도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밤이 깊어졌어요. 스핑키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식구들은, 어쩌면이라는 단어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두 개의 단어는 지금까지의 나의 생각과 신념과 나의 판단, 나의 삶을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다른 곳으로 안내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두 개의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스핑키도 그래요. 무슨 가족들이 저래, 무슨 아빠가 저래, 무슨 형이 저래 라고 생각하면서 늘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 어쩌면 식구들이 몰라서 그랬을지도 몰라. 어쨌든 지금은 잘하고 있네. 이렇게요. 그래서 멋진 방식으로, 자기만의 멋진 방식으로 화해를 요청하죠. 이렇게. 그리고 가족들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스핑키가 만들어 놓은 이 축제에 함께 참여하면서 축하해주고 그 아이의 성장을 함께 기뻐해 줍니다. 욕구가 충족된 사람의 얼굴은 이렇게 편안해져요. 정말 편안해 보이죠? 네,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어떤가요?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어딘지 모르게 일그러져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의 답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시기보다는 마음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뭐가 불편해? 지금 어떻게 되길 원해? 내가 뭘 해줄까? 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얼굴이 그렇다면 아이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시고요. 아, 제가 이야기 시작할 때 중학교 아들에게 나는 어떤 엄마가 되어야 할까라는 것들, 그 질문을 가지고 이 책을 읽었어요. 푸르퉁한 스핑키가 마치 저희 아들 같았거든요. 또 남편 같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 같기도 했고요. 우리 가족은 모두 다 푸르퉁 화가 나 있었거든요. 그때 저에게 이 엄마의 이 모습, 그리고 엄마의 이 말이 제 삶을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과 방향과 저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게 힘을 줬습니다.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태어나던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나는 너를 사랑했단다. 이렇게 끝까지 믿고 배려해주는 스핑키 엄마의 존재에 대한 사랑. 이 존재에 대한 사랑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뽀뽀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들 스핑키의 태도를 보세요. 스핑키는 마음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진짜야. 엄마의 사랑은 진짜야. 라고 믿고 있지만 그래도 화가 난 건 어쩔 수 없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네, 내공이 약한 엄마였던 저는 아들 사랑해 라고 했지만 아들이 저런 태도를 보이면 뭐야 엄마가 사랑한다는데 그렇게 해? 라고 하면서 순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이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어요. 하지만 스핑키 엄마를 통해 본 저 모습, 그렇지. 나는 엄마고 저 아이는 아이지. 내가 품어주지 않으면 누가 품어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한테 그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엄마한테 집에서 이렇게 화를 내지 그러면 밖에 나가서 내가 화를 내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정답이었어요. 그렇죠. 엄마는 그런 존재구나를 아들을 통해 또 배웠습니다. 그렇지. 엄마는 자녀들의 화까지 그 모난 마음과 슬프고 화난 마음까지 받아줄 수 있어야지. 그렇게 크고 넓은 그릇이 돼야지. 그게 엄마지.
라고 느꼈어요. 그렇게 엄마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우리 자녀가 엄마를 받아주고 또 엄마가 기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아들, 자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은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 라는 책에 제가 쓴 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감정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자신의 감정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책임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진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본래의 나를 회복한다. 나의 감정에 책임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책을 읽고 함께 나누었어요. 제가 감정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시작했어요. 모든 감정은 옳다라는 얘기를 했고, 화가 잔뜩 난 스핑키 2박 3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화났어 라는 걸 표현하는 그 아이를 보듬고, 그리고 결국 그 화해를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그 가족의 성숙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엄마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엄마입니까? 이 가로 안에는 은유와 비유를 사용해서 한번 넣어보세요. 나는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쓰신 적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떤 엄마인가, 지금의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엄마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지금 어떤 엄마인가, 그랬더니 나는 그 냄비 같은 엄마래요. 푹 끓었다가 또 팍 씻고 이러는 엄마래요. 그러면 나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가, 두 번째 비전. 나는 가마솥 같은 엄마가 되고 싶으시대요. 네, 왠지 아시겠죠? 네. 뭉근하고 따뜻한 잘 식지 않는 그런 사랑을 저는 엄마가 되고 싶으시대요. 나는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 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어머니들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마솥 같은 엄마가 되는데 나를 방해하는 건 뭔가? 방해하는 것도 찾으셨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난 어떻게 할 건지, 방해하는 게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그 엄마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자,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가마솥 같은 엄마다라고 이미 내가 그런 엄마가 된 것처럼 가마솥 하나를 이렇게 마음에 드는 가마솥 하나를 그림으로 그리든지 사진으로 뽑아서 딱 집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씩 웃으시면서 "그렇지. 나는 가마솥 같은 엄마지. 나는 이미 가마솥 같은 엄마야."라고 자꾸자꾸 인식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가마솥처럼 따뜻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그런 엄마가 되실 거예요. 또 "꽃과 같은 엄마가 될 거야." 그러면 한 송이 꽃처럼 향기롭고 아름다운 엄마로 가정을 그렇게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고 또 살리시는 또 가족 모두를 성장시키는 그런 엄마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정을 통해서 배운 것, 또 깨달은 것, 실천할 것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래 댓글로 또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제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강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줌으로 녹화해서 올리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밑에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하면은 제가 이후에 또 다른 영상들을 또 이렇게 올려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 만들어 볼 거고요. 또 유튜브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그런 나눔의 시간들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독자 1000명이 되어야 좀 더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댓글 달아서 응원도 해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나누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